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불완전한 이들을 우리는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전국의 등록 정신장애인은 약 9만 5천 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OECD 가입국과 달리 정신병원 병상수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결국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정신장애를 겪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성인 중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에 이릅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정신질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릴 수도 있는 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는 지울 수 없는 좋은 글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견도 많습니다.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각종 언론은 명확한 근거 없이 우범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장애인들 당사자들은 일반 비장애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무서워해요.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내가 정신질환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거 아닐까?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럼 나 혹시 이 일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양편에는 서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무슨 뉴스에 무슨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사람 정신과 치료 받고 있느냐. 그리고 보도를 할 때 정신과 전력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받은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쳐요.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는 나중에 사실이 아닐지라도 들은 생각은 저거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사건인가 보다. 저는 기괴한 일들을 했나 보다. 이런 식의 사고가 밑바닥에 깔리는 거죠. 그러나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결과는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잘못됐음을 알려줍니다. 1.2%에 이르는 일반인 범죄율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 검찰청의 범죄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그거는 병 자체 영향보다는 알코올이나 다른 마약과 같은 그런 약물 중독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병 자체로 인한 위험률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정신장애가 유전된다는 편견은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죄책감까지 키워온 오래된 편견입니다. 물론 정신질환에는 다소의 유전적 경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가족 중에 누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나머지 가족이나 자손에게도 이 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정신장애 전체로 봤을 때 현재 정신장애에서 유전성이 규명되고 확인된 것은 조울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환들은 대개 부모의 병이 자식들이 꼭 갖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경향은 없는데 이게 그렇게 보는 사회적인 낙인과 함께 거기에 핵심이 되는 유전성, 밝혀지지 않은 비과학적인 건데요. 그것 때문에 환자가 치료가 늦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극복돼야 될 그 편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중에 정신장애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려해줘야 할까요? 대부분 정신장애인은 지속해서 치료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물의 복용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인가 보다야. 약 먹으라는구나.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치료 약물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어떤 약물 부작용들이 있냐면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멍한 표정이 된다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좌불안석이 되는 등의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주변에서 좀 약간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약물 부작용으로 약 먹기를 좀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현재 일어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처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하면은 이 문제들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배려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도움,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들은 편견을 버리고 또 그거를 또 환자에게 도와주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약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은 현재 개발된 여러 약들은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함께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견을 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자립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꿈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나도 독립을 해야죠. 독립? 네. 엄마 아빠도 손 벌릴 데 없고 같이 살 수는 없죠. 나도 열심히 해야죠. 아, 왜 내가 안 될까? 난 어디 가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막막함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일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니까 누가 나를 불러준다, 나를 쓸 데가 있다, 그런 쓸모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는 장애로 인한 상처를 딛고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미 씨 역시 일자리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정신장애인 중 한 사람입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일단 웃음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고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사랑도 많이 받고 동생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혜미서님 이러면서 막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달려오고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정신장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신장애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장애인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정신장애인일지라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황하거나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을 때 순간순간 이상 행동이 나타날 뿐입니다. 당황스러워서 엉뚱한 행동들을 했을 때 왜 그래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힘든가 보네요. 좀 어떻게 좀 쉬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편안함을 느끼고 좀 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대할 때 그런 좀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35살 때까지 비장애인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또 정신장애는 중도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약화돼서 경미하거나 아니면 경미될 정도에 따라서 타인하고 대하고 소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질환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거나 또는 흉폭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괴하고 흉폭한 거에 대해서 저도 무섭거든요.
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영화에서나 그렇게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대단히 얌전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사회가 정신 건강이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만 살아야 한다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사회에 정신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신장애인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고요.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당신이 정신건강에 무척 바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